일제강점기의 문화소운동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일제 식민교육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치 않게 1911년, 22년, 38년, 43년, 10, 20, 30, 40년대로 구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았을 때 20몇 회 차 이때는 그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자료로 주어지고 시대 구분을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체크를 잘 해두세요.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1차는 10년대 보통학교 4년제 보통학교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1910년대 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됐고요. 20년대는 이 4년짜리 보통학교를 6년으로 바꿔요. 그리고 역대 없는데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고등보통학교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 체크를 하시고 보면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탄압한 거는 뭐 당연히 알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6년제와 5년제다라는 거죠. 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4, 5, 6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10년대 4, 5, 6 됐다. 자, 3차와 4차는 거의 구분을 안 하는데 예전에 딱 한 번 구분한 적이 있었어요. 소학교가 나왔어요. 심상소학교. 이걸 내버리니까 이걸 내놓고 40년대 아니고 30년대로 풀어라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고 거의 합쳐서 나올 거고, 이때 당시에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전시라고 나올 거예요. 전시 혹은 내선일체, 한국신민화 이런 통제가 있을 때니까. 그래서 심상소학교는 보통학교와 소학교를 합한 거, 심상소학교.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30년대 후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민학교가 등장을 합니다. 국민학교. 그래서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 완전히 굴욕적인 치욕적인 거죠. 한국신민학교 이걸 줄인 거예요. 한국신민학교, 야 이걸 몰랐다가 1996년 그때 김영삼 정부에서 뭐야 이게 한국신민학교 아직도 있어 이름이, 그래서 고쳤습니다. 아무튼 초등학교로 고쳤는데 국민학교령이 이 40년대 그러니까 30년대 후반이었다라고 문둥그려서 아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40년대는 전시죠. 전시, 최다 전시. 그래서 학도 근로령, 학교 가서 군사훈련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싹 다 폐지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4, 5, 6 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1910년대, 20년대 구분하는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고, 이쪽은 한 번에 해서 뭐라고 나온다? 전시. 이렇게 나오니까 구분할 게 없다라는 거죠. 국학입니다. 여러분, 국학운동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어학자, 국사학자, 지리학자, 이 우리나라 한국과 관련된 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어야 될 때가 일제강점기예요. 자, 국어학자 한번 봅시다. 국민연구소, 그래서 최초의 국어기관이었고,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는 꼭 시험 나오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조선어연구회는 한글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때는 각야날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잡지 한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정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다라는 거죠. 31년부터 42년까지 활동을 했었던 조선어학회. 이것이 이제 영화로 제작이 된 것이 그 말모이, 그렇죠? 굉장히 슬픈 영화입니다.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조선어 표준어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도 치안유지법에 제대로 걸리는 거죠. 일본 놈들이 아주 이게 얘들 지금 정신 나갔네 할 때요. 왜? 1930년대 자체가 국어 이런 건 없어. 조선어 이런 거 없는 때 조선어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어 대사전을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죠. 시행에 착수를 했어요. 이거 만들자라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조선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에다가 적어놨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죠.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뭐냐면 우리말 큰 사전 만드는 것을 일본 놈들이 알아버려가지고 이것을 방해한 겁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뭐냐면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준비하던 회원 30명을 일본 놈들이 치안유지법을 빌미로 해서 싹 다 잡아서 고문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윤재, 한징 이분들은 옥사하고 11명은 실형 선고를 받았던 최대 사건이 조선어학회 사건. 언제다? 1942년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역사 연구죠. 국사, 민족주의 사학 공부하겠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이제 역사, 그러니까 이제 국사, 한국사를
무엇으로 받느냐? 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사, 그 유명한 한국통사 서문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을 했는데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한말의 유교 구신론. 그래서 박은식 선생은 옛사람 말하기를 나라는 가히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유명한 한국 통사입니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그 자료예요. 자, 또한 신채호 선생은 낭가사상이라고 해서 신라의 그 화랑도의 정신 낭사상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상고사, 조선사 영구초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고대사 연구에 온 힘을 쏟았다라는 거죠. 자, 신채호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무릇 주체적 위치의 선자를 아라고 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 비아라고 한다라는 건데, 아는 뭐냐?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아는 우리가 아닌 이민족이란 얘기죠. 한자는 뭐예요? 나 아자예요. 나를 얘기하고 비아는 내가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이 민족의 절대적인 투쟁의 기록이 역사다라는 거죠. 자, 정인보 선생은 얼사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할 때 이런 얼빠진 놈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 민족이 어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 연구 조심해야 돼. 연구지 연구초는 아니에요. 연구초는 신채호 선생이고 연구. 그래서 연구초가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연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5천년간 조선의 얼자가 들어왔으니까 얼사상 정인보 선생입니다. 그렇죠? 정인보. 자, 그리고 이제 문일평 선생인데 문일평은 우리 민족의 마음이 역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대중화에 관심을 보였던 문일평 선생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조선학 운동인데요. 정인보, 안재홍 이분들이에요. 안재홍, 그렇죠? 이분들이 그 여유당전서 있죠? 정약용 선생의 500여 권의 그 책을 하나의 전집으로 만들자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작업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실학에서 찾아도 되겠다라는 운동이었다라는 것이 조선학 운동입니다. 자, 그럼 암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박은식 선생 혼사상, 신채호 선생 난가사상인데 결혼 25주년이 은혼식이에요. 그렇죠? 은혼식에는 신랑이 필요하지. 됐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이건 외우자. 인월이라고 외우고요. 그리고 일심사상. 그러면 벌써 외웠어요. 문인평 선생은 다 외웠어요. 일심사상 하면 원효대사의 불교의 대중화, 역사의 대중화, 문일평 일심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혼, 신랑, 인월, 일심 이렇게 외우자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경제사학인데 일본 놈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백남훈 선생이거든요. 백남훈 선생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백남훈 선생은 사회주의계예요. 그래서 사적 유물론에 바탕을 둔 한국사가 세계사적 발전 과정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놈들이 얘기를 합니다. 조선 놈들은 말이지 정체성에 빠져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들은 중세 사회가 빠져 있고 이 중세 사회를 건너뛰고 근대 사회로 발전시킨 것이 우리 민족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일본 놈들이 일제강점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니들 문화를 발전시켜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사회는 봉건시대거든. 이 봉건주의 사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남훈 선생님 깜짝 놀라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저급하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연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경제사학을 연구합니다. 근데 사회주의 학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일단 봉건사회, 경제사 이런 책들 다 외우셔야 돼요. 빨간색 다 외우셔야 돼요.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백남훈 선생의 사적 유물론 사회경제사학인데, 자, 마르크스의 역사관 뭐예요?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원시시대 공산제가 있었고 고대 사회는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있었고 중세, 니들이 얘기하는 중세 봉건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영주와 기사의 관계인데, 영주는 기사에게 봉토를 주어지고요, 땅을 주고, 기사는 영주에게 충성을 서약합니다. 요걸 가지고 봉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봉건제. 그렇죠? 그러니까 상무적 계약관계라고 들어본 적 있죠?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수십 년 전에 기억날 거예요. 십수년 전,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봉건주의가 이런 건데, 봐봐요. 쌍무적 계약관계의 단점이 뭐냐면 한쪽이 깨지잖아요. 충성을 깨고 배반을 해버리면 이것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 이게 봉건주의 중세 유럽 혹은 세계사를 지배했던 제도인데, 중세 사회인데,
조선민족은 이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봉건제를 지나서 근대 자본주의가 옵니다. 자본주의가 왔는데 이 자본주의의 병폐로 인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사회주의 이론인데 여기에 한국사를 접목을 시켜봤어요. 딱, 다 맞잖아. 자, 원시시대. 그렇죠. 우리 원시시대도 공산주의였어요. 우리 원시. 그렇죠. 고대사. 고대사라면 우리 삼국시대가 있었고 이때 계급사회로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중세사회가 없었다고? 근데 봉건제. 웃기네. 우리 있잖아. 신라 말에서 조선까지 있는데 조선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죠. 우리 왕과 신하의 관계인데 자, 신하는 왕에게 무엇을 충성을 맹세했고요. 이 왕은 신하들에게 그에 대한 월급을 주었으니 그것이 봉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토지제도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틀릴 게 뭐가 있느냐. 봐봐. 신하가 왕이 잘못했으면 왕을 제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올린 다음에 충성을 서약하고 땅을 받았습니다. 이름하여 반정. 인조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있었단 얘기인데 일본 놈들 웃기는 놈들이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근대사회로 가면서 돈이 최고인 사회로 갔단 말이에요. 신문도 바꾸면서 그러면서 개항 이후에 가면서 근대로 가고 있는데 이 근대로 가고 있는 이 찰나에 일본 놈들이 방해해서 우리의 그 발전되는 문화가 오히려 저지되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신 분이 백남은 선생이고 그 뒤에 우리도 자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이게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부작용 때문에 어떻게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라는 논리가 경제사학입니다. 사적 유문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일본 놈들의 식민사관 뭐예요? 정체성론을 신랄하게 정면으로 반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깊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적 유문론, 사회 경제사학 정체성을 비판했죠. 그래서 조선사회 경제사 꼭 시험 문제 나오게 되니까 체크를 하시고 이 내용을 말로 풀어 쓴 것이 요겁니다. 자, 실증사학 송진태, 이윤재 이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연구를 했고요. 진단학회를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민족주의 사학자는 싹 다 외우시고 우리가 하나 더 백남은 선생까지 외우시고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 부분의 그 시험 문제는 선택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단독 출제가 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보시고 종교 활동이에요. 자, 종교. 민족 종교를 먼저 봅시다. 대종교죠. 단군 신앙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나철 오기오. 이분들이 단군 신앙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나철 오기오. 그렇죠? 이분들 보셨죠? 자, 그리고 만주 지역에 두장 독립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군대가 있었다. 중강단이고 이 중강단이 1911년, 중강단이 1919년 불노 궁정서군으로 갔으니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를 믿었고 원불교, 박중빈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 실천을 강조하면서 근면, 절약, 개간사업 이런 신문화운동을 전개했던 것이 원불교다라는 거죠. 자, 불교 총독부가 불교 우리 조선 불교도 우리나라 불교도 싹 다 총독부로 예속하려고 했었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찰령이야. 그래서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니네 독립운동하면 혼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구에 반대해서 한용운 선생이 목숨 걸고 청년들과 함께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합니다. 1921년 한용운 선생이지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도교가 있는데 천도교는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이름을 천도교라고 바꾼 거지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제2의 3.1운동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만세보, 개벽, 어린이, 학생 등의 잡지도 만들었으니 이 빨간색은 안 외우면 안 된다는 거 무조건 외우시고 자, 이제 외래 종교라고 했는데 밖에서 이제 수입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일제가 날조한 안학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겪었죠. 그리고 이 신도들은요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건 목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했다라는 거죠. 자, 천주교,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사업 같은 거 했고 천주교의 군대는 의민단, 대종교의 군대는 중광단.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지 경향을 출간을 했던 천주교다. 자, 이제 문학 쪽에서 한번 볼게요. 문학인데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말기로 가는데 1910년대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계몽적 성격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됐고요. 20년대가 골치 아파요. 왜 그러냐면 20년대는 원래 이 문학적인 성격이 그대로 오면 되지만 뭐가 꼈어요?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사회주의학과 관련된 사회주의 문학이 생기고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사회주의는 아닌데 사회주의를 조금 동조하는 편, 이런 세력들이 문학 쪽에서 나타나고 이런 형성이 되는 것이 1920년대. 그래서 1920년대는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건데, 20년대 초반에는 동인지가 만들어지는데, 동인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편 소설 같은 걸 만들어서 한 권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폐허, 백조죠. 그래서 김동인의 창조, 그리고 영삼석의 폐허, 그리고 이상화의 백조, 이런 것들이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동인지입니다. 자, 잡지 개벽도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20년대 중반으로 가면 굉장히 정신없죠. 그래서 신경향파, 카프가 1925년에 조직이 되고요. 동반문학인데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회주의 문학인데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괜찮다 쪽으로 가는 문학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진달래꽃, 님의 침묵,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문학들이 1920년대 중반이고, 1930년대 문학은 순수한 문학입니다. 그리고 저항 문학이 30년대는 막 찍어 눌러버리잖아.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저항 문학들이 생깁니다. 시문, 그날이 오면. 그렇죠? 이육사, 청포도. 그런데 우리가 윤동주 서시. 자, 이육사 선생에 대해서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육사 그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 이육사 선생은요, 일단 의열단에 가입을 하는 의열단에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의열단에서 막 활동을 했으니까 그냥 막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많이 하셨겠죠. 독립활동을 많이 무장투쟁 쪽으로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 있죠. 그곳에 이제 연루가 돼서 그 감옥으로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순국하시는 분이 이육사예요. 그래서 이육사는 자, 뭐라고 해야 되냐, 일본 애들이 달아놓은 이 수감 번호 있죠? 264번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정한 거예요. 이육사 선생. 그리고 윤동주의 서시. 그렇죠? 윤동주 선생은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완전히 윤동주 선생은 뭐라고 할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제 말기에 가면 친일문학이 판치는데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합니다. 최남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최남선은 여기 나오죠. 육담 최남선. 조선인의 일본화가, 다시 얘기해서 조선 사람 빨리 일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조선문화의 당면과제라고 육담 최남선이 얘기를 했고, 이광수는 일장기가 날리는 것이 내 자손의 일터다라고 망언을 일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과학적으로 봅시다. 과학 문명보호회를 창립했고 과학조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 체육활동을 보시면 되는데요. 체육활동은 또 우연찮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집니다. 1910년대는 영화화돼서 말이 많았던 영화죠. 그래서 엄복동 자전차 전조선 자전차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엄복동입니다. 1913년. 그래서 자전거 경기에서 1등을 했다라는 거고, 1910년대 있었죠. 그리고 1920년대 안창남 선생이 고급 관문 비행을 하는데, 이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안창남 선생은 1921년에 일본에 가서 비행사를 취득합니다. 일본인 군인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비행사를 딱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 백성들도 열심히 하면 비행사 같은 거 취득할 수 있구나, 이렇게 희망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룬 사람이 안창남 선생인데, 이 동아일보에서요 돈을 모금해가지고, 선생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한번 끌고 비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국방문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감동받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탈옥을 해요. 탈출을 하죠. 탈옥이 아니지. 탈영을 합니다. 그리고 상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시 상해는, 1920년대 상해는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독립운동가들에게 비행학교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비행학교에서 교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비행수를 안창남 선생에게 배웁니다. 그러다 이 훈련을 하다가 훈련 도중에 순국을 하시는 분이 안창남 선생이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1930년대는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여기에서 마라톤에서 송기정이 금메달을 땁니다. 1936년. 자, 보세요. 왜 1등만 기억하냐고. 3등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몰랐지? 1등은 금메달 송기정, 그리고 3등은 남승용인데, 남승용 선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내가 3등 된 게 너무 원망스럽다. 그러니까 1등을 못 돼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1등을 하면 이런 그 꽃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꽃 같은 걸로 이렇게 일장기를 갈릴 수가 있는 1등을 했어야 되는데 3등을 하니까 나는 일장기를 이렇게 달았다. 너무 짜증이 난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라고 해서 고개를 팍 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1등과 3등. 1936년에 베를린 마라톤의 우승 1등, 3등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영화에서 보면 나운규의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1926년에 무성 영화로 최초의 단성사에서 개봉이 됐는데 아리랑이에요. 아주 울분을 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나운규 선생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성사에서 개봉됐었다라는 게 나운규의 아리랑입니다. 자, 연극, 심파극 뭐 됐고 토월에도 하나 보시고요. 20년대 있었구나. 요 음악도 있었어요. 그리고 미술도 있었는데 문화재 수호 운동은 볼 필요가 있다. 시험 문제 2번인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영필 선생의 호가 뭐냐면 간송입니다. 그래서 일제 문화재 약탈에 맞서서 우리의 고문화재 수집과 보존에 힘썼던 전영필 선생이에요. 우리가 전영필 선생이 얼마 전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이 전영필 선생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돈이 많았던 부자였습니다. 이 엄청난 부자였던 전영필 선생이 젊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국권을 강탈한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재들 있잖아요. 엄청 아름다운 상감청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다 수집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경매장에다 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가 이때 일본 놈들 때문에 싹 다 팔려나가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그쪽에서 돈 주고 사고 간 이 국적 불문에 사람들은 소유권이 내가 있다.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 아파했던 젊은 청년 전영필 선생은 그 마당쇠를 시켜가지고 토지문서, 집문서 이런 걸 내놓습니다. 야, 이거 집 갖다 팔고 저게 불상 하나 나왔더라. 사와. 자, 이거 갖다 팔고 이거 저기에 뭐 또 하나 나왔더라. 가서 사와. 그래서 사온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 훈민정음 해례본 있죠. 이거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이 청자상갑 운항문 매병 있죠. 간송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 야, 만약에 우리가 이 전영필 선생이 안 계셨다면 우리 이거는 저쪽 다른 나라에 부탁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간송미술관이 있죠. 간송미술관은 대단한 미술관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무장투쟁이요. 1910년대 3.1운동이 있었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국내 상황은 천마산대, 보합단, 월산대, 구월산대가 있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활동을 했었다. 자, 1919년 의열단이 결성이 돼요. 의열단 사회주의계 독립투사 김원봉 선생이 만듭니다. 김원봉 잘생겼단 말이죠. 이 김원봉 선생이 딱 만드는데 자,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오팍의 칠가살이에요. 오팍의 칠가살입니다. 자,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이따 드리고 1919년 의열단 어디에서 만주에서 누가 김원봉이 비밀로 조직한 비밀결사다라는 거죠. 목표는 뭐냐면 민중의 직접혁명입니다. 그렇죠. 사회주의계 같죠. 일제 타도하는 거고 조선 총독부, 고위관리, 친일파 이런 것들 싹 다 제거하는 것. 이들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영화 암살이잖아. 자, 조선 총독부, 경찰서, 동양척식회사 이런 것들. 보세요. 오팍의 칠과세로 여기 나오는데 오팍에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조선식산은행 이거를 5개 식민기구를 가서 폭탄 던지고 다 부셔버리는 게 목표예요. 멋있다라는 거지. 자, 칠가살. 조선 총독 및 고관들, 일본군 수뇌부, 그리고 타이완 총독, 매국노, 친일파, 이런 놈들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멋있다라는 거예요. 반민족 토, 밀정 이런 것들 싹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목표로 이 활동을 했던 것이 의열단입니다. 자, 이 의열단이 만들어지고요. 이 김원봉 선생은 신채호 선생을 찾아갑니다. 선생께서 행동 강령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라고 얘기하죠. 영광입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지요 라고 해서 조선혁명선언을 1923년에 만듭니다. 자, 우리 민중은 혁명의 대본영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뭐예요?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해야 된다 라는 완전히 격렬한 선언이죠. 조선혁명선언. 다시 얘기해서 의열단 행동강렬, 의열단 선언입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부탁으로 1923년 무조건 다 외워라라는 거예요. 다 외워라. 제발 다 외워라.
라는 거죠. 시험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제가 정리해놨어요. 어마어마하죠. 일본 가서 이준교가 일본 왕이 왔다 갔다 하는 다리예요. 그걸 그냥 폭탄을 던져버렸다니까. 김지섭 의사입니다. 멋있죠. 자, 조선 총독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다 가가지고 폭탄을 던져버린 의사입니다. 김익성 의사. 와, 멋있다. 종로경찰서 김삼옥 의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나석주 의사. 빨간색이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최수봉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요. 부산경찰서에 박재혁 의사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진짜 멋있죠. 자, 그래서 한번 외워보자라는 거죠.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온 빨간색으로 체크되신 의사분들을 가지고 이름으로 또 한번 돌려보자라는 거죠. 조선 총독부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식민 통치기관이니까 이름에 상자가 있어요. 자, 종로경찰서잖아요. 종로경찰서 아래 지하 감옥이 있잖아. 거기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죠. 감옥이 있어요.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돌려서 얘기하면 식주, 석주, 나석주 의사입니다. 됐어요. 다 외웠다는 거지. 우리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고맙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변화로 가는데요. 의열단이요. 혈혈단신 혼자 가서 폭탄 던지고 막 하니까 일정 부분 일제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고 공포 분위기를 확산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혼자 이렇게 지나갈 때도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러면 괜히 무서운 거야. 중절 못 쓰고 그러면 폭탄 언제 던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조선 총독부의 이 탄압을 멈추거나 하기는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1919년 만주에서 비밀 결사 활동을 했는데 보세요. 1920년대 대부분이 20년대 초반이에요. 1920년대, 1919년에 만들었으니까 20년대 우리가 훈련하고 20년대 초반에 그냥 그가지고 막 활약을 했던 것이 의열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투쟁을 하니까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는 안 되겠다. 잠깐 중단합시다. 우리 활동을 중단하고 너무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화합시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원들이 황푸군관학교, 중국의 학교인데 여기에 입학을 하면서 군사정치훈련을 제대로 받고 장교로 육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김원봉 선생이 만들어서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니 이때부터 사회주의계의 무장투쟁,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무장독립운동가들의 장교들이 양성되는 것이 조선혁명 간부학교예요.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만주 지역에 있는 여러 큰 조직들과 규합을 하면서 하나의 당으로 통합당이 만들어지니 1935년 민족혁명당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 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1920년대 후반에 조직적으로 변화가 있고 조선혁명 간부학교와 민족혁명단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의열단에 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다? 김원봉 선생이 있고 그 뒤에는 누가 있다? 김원봉을 필두로 한 많은 의사들이 여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주의계 의열단을 봤다면 민족주의계 애국단을 보자. 한인애국단입니다.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합니다. 1931년이라고 하면요. 1923년 그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고 그게 이제 거의 찢어지면서 25년에 내각 책임제로 바뀌면서 국무정지를 채택했지만 또 분열이 심상치가 않아요. 27년에 또 한 번 그 개헌을 하죠. 개헌해서 전 요인에 간부화를 만들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활동이 임시정부의 이 활발한 활동이 되살아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김구는 이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동을 활력소를 불어넣을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 방법이 있구나라고 해서 상하이에 조직한 것이 한인애국단이에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무력단체를 결성합니다. 자, 한인애국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거를 먼저 보자라는 거죠.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지니 그 이봉창 의사가 찾아옵니다. 일본 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왕궁 앞에 보면 이 경비가 굉장히 허술해. 저걸 왜 못 죽이는지 난 안타깝더라. 당신이 나를 믿고 폭탄을 준다면 내가 가서 일본 왕을 때려잡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봉창 의사는 김구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어려서부터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복장 자체가 일본화가 돼 있어요.
일본화. 일본 옷 입고, 일본 이거 신발 신고, 그리고 머리도 일본화 시키고, 발음도 시원찮아. 우리나라 발음이,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일본화 발음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일본 놈이네, 간첩이네, 첩자네, 잡아! 그래가지고 잡은 다음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이봉창 의사는요, 애초에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었고, 술만 마시면 일본 왕이 저기 이렇게 다니는데 왜 저걸 못 죽이는지 난 독립운동가들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뭐 무기가 있으면 바로 때려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술 마시면서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것이 이봉창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딱 보고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폭탄 주고 의거를 실행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이봉창 의사에게 폭탄을 줍니다. 그래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던져요. 사쿠라다 문 의거라고도 하는데 일본 왕이 나오는 그 길목에 사쿠라 문이 있었어요. 거기 숨어 있다가 일본 마차가 이렇게 옵니다. 국왕 마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마차가 3개야. 하나, 둘, 3칸이야. 이거 왜 3칸이야 오늘따라. 딱 해서 가운데다 폭탄을 딱 던졌어요. 그 폭탄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러니까 터졌어. 야 잡았다라고 했는데 저 뒷차에 있었던 거야. 뒷마차에.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 더 있는 걸로 던졌는데 그게 불발이 나면서 실패를 한 것이 이봉창 의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사쿠라다 문 의거고 일본 애들은 깜짝 놀라죠. 일본 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폭탄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자, 사쿠라다 문 의거가 결행이 됐는데 일단은 던졌어요.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김구 선생 안타까운 청년 하나 잃었다. 안타깝다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1932년이죠. 1931년에 애들이 뭐 했어요? 중국을 침략해서 만주국을 점령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만주국을 괴뢰 정부를 세웠단 말이야. 만주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쳐죽일 놈들이 일본 놈들이고 우리도 일본 놈들의 원한이 있는데 누구? 한인 청년 이봉창 혼자 가가지고 거기다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매스컴에 대대 보도를 하는데 신문 일면 일자에다가 이랑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써버린 거야. 이거 일면에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어봐.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창피하고 완전 자존심에 상처가 났고 이거가 아무 관계도 없는 중국 놈들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야. 저놈들 똑같은 놈들이야. 중국 놈들 쳐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상하이 사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여하로 해서 중국을 침공을 합니다. 이때 상하이 사변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점령하는 일본 놈들이에요. 엄청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상하이 사변이 이렇게 터지는 거고요. 자, 이때 상하이에서 점령을 한 일본 놈들 뭐 할 것 같아요? 기념식을 합니다. 전승 축하 공연 빵빵빵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때 윤봉길 의사가 뛰어가죠. 김구 선생 나에게 폭탄을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얘들이 조금 있다 여기에서 전승 축하 공연 그리고 일본 왕의 생일 기념을 저쪽에서 같이 한다는데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내가 가서 그 식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폭탄 2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이렇게 사진을 찍고 홍코우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코우 공원에서 가봤더니 일본 놈들 막 일장기 막 날리면서 신난다고 막 이러고 있었던 것이 홍코우 공원이에요. 자, 이 홍코우 공원 보세요. 일장기 날리고 있죠. 그런데 왜 막 지금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팍 던지고 거기 올라가지고 총격전하고 난리나 완전 식장이 쑥대밭이 됐던 것이 홍코우 공원 의거예요. 대단하죠.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체포되는 윤봉길 의사죠.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자, 아무튼 이것이 윤봉길 의거인데 지금 보세요. 이봉창 의거하고 윤봉길 의거를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자, 도쿄에서 왕에게 폭탄을 던졌죠. 그리고 상하이 침략했습니다. 얘들이 상하이를 점령했어요. 열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상하이 점령 기념식장 홍코우 공원에 가지고 폭탄을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완전히 짜증나는 거죠. 그렇죠. 이놈들이 말이야 어딨냐 이게 이 한국 놈들이 이거 던졌는데 말이지. 이놈 잡아와야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총통 여러분 이제 국민당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겁니다. 걔들도 독립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어요. 거기에 총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수장격인 사람 장제스인데 이 장제스가 중국 1억 인구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단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찬을 해버리는 거지. 중요한 요는 뭐예요?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관심을 보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 윤봉길을 도와줘야겠다. 윤봉길 뒤에 누가 있느냐 봤더니 김구가 있어요. 김구는 뭐냐 그랬더니 한인애국단이 있는 거야. 한인애국단은 어디서 만든 거냐 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라는 거죠. 임시정부? 그러면 임시정부 국민당 똑같은 거 아니야. 주적이 일본인데 그렇다면 얘들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랑 같은 처지구나.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러면서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고요. 여차저차해서 1940년에 우리나라에 정규군인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봉길 의의가 엄청 중요하고 이봉청 의의가 엄청 중요하고 한인애국단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920년대 독립정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전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학살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지휘부, 지도층 계층은 뭘로 바뀌어요? 이제 조직화되는데 어떻게 조직화하자? 무장투쟁 쪽으로 가자라는 거죠. 이제 평화 노선 버리고 무장투쟁 쪽으로 가야 된다. 저것들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장투쟁론이 확산되면서 1920년대 가면서 군대가 조직되고 군대가 일본군과 총격을 벌이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 첫 번째가 봉오동 전투예요. 참전,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분, 국민회분인데 이렇게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로 넣어놓고 가라고 나오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가가. 그럼 대한독립군이에요. 자, 정기 3존자 전투 이후에 봉오동을 기습해온 일본군을 싸그리 대패했다. 자, 설명이 좀 필요하죠? 첫 번째 뭐냐면 1920년대요. 3존자 전투가 여기에서 빵 터졌습니다. 이 3존자에서 일본 놈들하고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한판 전쟁이 붙는데 엄청 크게 붙었냐? 그게 아니에요. 소모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모전이. 왜냐하면 1920년이죠. 1919년 3.1운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국경을 함부로 넘을 수가 없어요. 괜히 함부로 넘었다가 외교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직 지금도 외교적으로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독립군 부대가 연해주, 만주 이쪽에 주둔하면서 은거하면서 활동하기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낮에는 가만히 있다. 저녁에 되면 살짝 와서 일본 놈들 때려잡고 도망가고 일본들 이런 게릴라 전술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3존자의 대부대, 소규모 부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숨어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이 섬멸을 해버려요.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어봐. 저기 보니까 정규군이 있었구나. 정규군. 그러면 이대로 안 되겠구나. 우리 군대를 모으자. 그래서 군대를 일정 부분 모은 다음에 봉오동을 이 봉오동 은거지를 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독립군 혹은 대한독립군뿐만 아니고 안무 그리고 최진동 할 거 없이 이분들이 싹 다 모인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봉오동에서 전투를 냈으니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이 승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예요. 1920년 6월 달에 이 봉오동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봉오동 전투.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이고요. 3군자 전투 이후에 봉오동을 기습해온 일본군을 싸그리 깡그리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청산리 대첩이 6월달에 있고 10월달에 있는데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었던 연합군들이 싹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조작했는데 이 훈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대부대를 청산리에 보냅니다. 이 청산리에 보내는데 이 청산리에서 이 일본 대부대가 완전 박살이 나요. 자, 훈춘 사건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일본 놈들 지금 짜증이 확 나요. 1919년 3.1운동 학살했다고 국제 여론이 장난이 아니야. 1920년 우리가 소모전, 그래 소모전 정도는 할 수 있지. 독립군들이 총을 쐈으니까 우리도 총 쏠 수 있어. 합리화 시켰는데 이거는 소규모니까. 딱 갔더니 6월 달에 어디 봉오동에서 완전히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군대가 조그만한 군대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군이었어. 그렇죠? 얘들이 느낄 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대부대를 조직하자. 그래서 대군을 조직하는데 보세요. 이제 얘기가 틀려져. 일본 놈들이 대군대를 딱 조직해서 중국 땅덩어리에 넘어가는 순간 외교적인 마찰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훈춘 지역의 이름 자체가 중국 땅덩어리 같죠. 그래서 훈춘 지역에 이 마적대들 매수해요. 그래서 마적을 매수합니다. 일본 놈들이. 야, 니들 돈 필요하지 않아?
돈 필요하지.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 부탁할 테니까 내가 들어줄게. 뭐 저쪽 이 훈춘 지역에 있잖아. 훈춘 지역에 우리 그 대사관이 있어. 있지. 일본 대사관 내가 알아. 그러면 니들이 이 일본 대사관을 습격해. 그리고 이 일본 대사를 습격해서 이 대사, 일본 대사를 꼭 죽여야 돼. 그러면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줄게. 그래서 이제 마적대들이 그 돈을 받고요. 이 대사관을 습격하고 대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됐어요. 중국에다가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야, 니들 말이야. 우리가 대사를 믿고 보냈더니 대사가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마적은 누구예요? 중국 놈이죠. 중국 놈이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지켜야겠어. 아니면 전쟁하든가 외교적으로 니들이 실수했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러면 그냥 소규모 부대를 보내서 대사관을 니들이 지키게 그렇게 인정할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대군을 조직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춘 사건이에요. 보세요. 자, 삼둔자 전투로 한번 깨졌죠. 열받았죠. 얘들이 이제 갔는데 봉오동에서 깨졌어요. 완전 눈이 뒤집히죠. 거기에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해서 대군을 조직한 얘들이 뭐예요? 명분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놈들의 근거지를 가자. 독립군들 싸그리 섬멸하자.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청산리에 매복하고 있었던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 안무의 군무 도독, 부군 싹 다 해가지고 우리가 군대가 연합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 일본 대군을 탕탕하면서 유인을 했어요. 그래서 골짜기로 유인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싸그리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야, 그쵸? 우리 청산리 대첩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일본 대군을 싹 다 죽여버리고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참전부대는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 안무의 국민해군, 의민단, 서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할 것 없이 싹 다 모여가지고 일본 놈들 싹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대단한 전투. 이 전투가 한번 이 표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0년 이런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힌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6일간 10여 차례 전투를 해서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면 무조건 청산리 대첩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몇 차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여 차례 전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백운편 전투 정도는 기억하시고 어랑촌 이런 단어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일간 10여 차례 전투를 해서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이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면 청산리 대첩이고 1920년 10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한독립군이 1920년 6월 달에 있었고 훈춘 사건 마적을 매수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었던 전투고 북로주 군정서군 김자진 장군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6일간 10여 차례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청산리 전투.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제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배는 게 없습니다. 자, 간도를 싸그리 장악을 한 다음에 쏴버립니다. 간도 지역에 이러한 간도 포위해. 간도를 포위한 다음에 쏴버려. 쏴버리는 간도 참변이 일어나요. 이 간도 참변은 1920년 경신년이거든. 그래서 경신참변이라고 부르는데 10월부터 21년 5월까지 간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쏴버립니다. 조금만 의심만 가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간도 지역 독립군 주민 어마어마하게 학살당하고 우리만 피해 받겠어요. 거기에 있는 피부색이 비슷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학살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들었던 독립군 부대가 좌절에 빠져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아무 죄 없는 주민들이 여기에서 피해를 본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대 이동을 하자. 그리고 일본 놈들한테 얘기하자. 야, 우리 이 지역 없어. 그러니까 니들 미친 짓 그만해. 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는데 소련 지역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산부 어딘지 보셨을 거예요. 밀산부에서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기로 합니다. 독립군 부대가 이렇게 이동해요. 여기에 간도 참변이 일어났죠.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독립군 부대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딜로? 소련 영내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 이 소련 영내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고 들어가기 전에 밀산부라는 곳에서 독립군들이 싹 다 모이자라는 거죠. 각계 부대들이 해쳐 모입니다. 근데 이제 부대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어떤 부대는 빨리 오고 어떤 부대는 늦게 오고 그리고 전투에서 병력 잃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모인 다음에 이제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휘체가 허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로 통합하자. 옳소, 맞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으로 거듭나는 독립군 부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이 하나로 여기 있는 독립군 부대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이
통합된 대한독립군단이 소련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 간도 참변이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독립군부대가 이동을 하죠. 밀산부에서 독립군부대 연합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한독립군단 시험문제 엄청 잘 나와. 선택지 엄청 잘 나온다고. 그래서 소련 내에 이동했는데 이 소련 내 가봤더니 자유시 참변이 벌어집니다. 뭐냐? 소련 내 갔더니요. 소련이 내분하고 있어요. 참 우리 부대는 참 불쌍해요. 갔더니 소련 내에서 전쟁을 하고 있더라 서로. 그래서 소련에서 적색군과 백색군으로 나뉘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는 가는 데마다 전쟁이냐. 생각을 바꾸자. 위기는 기회지. 만약에 이 소련 놈들이 전쟁을 하는 판에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면, 한쪽 편을 들어서 도와준다면, 그래서 그 편이 이긴다면 우리가 승리를 도운 꼴이 되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같이 거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도와줄 거야. 소련 애들도. 그래, 그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어딜 도와줄까 했더니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백색군을 일본 놈들이 지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적색군에 지원을 한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적색군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냐? 적색군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막 신났죠. 그래서 적색군하고 막 승리에 도취해 있는데 이 적색군들이 딱 보더니 야, 이 코리아는 뭐야? 야, 니는 뭐야? 그랬더니 야, 우리가 도와줬잖아. 우리 이렇게 해서 빵빵. 아, 그랬어? 그때 니들 까짝까짝 도와준 게 니들이었구나. 난 누군지 몰랐어.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승리해서 우리 축하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남의 땅에 들어와서 왜 무장하고 있어? 총 들고 폭탄 들고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의 땅에 내려왔으면 우리 법칙에 따라 그냥 무장 좀 해제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소련 적색군이 독립군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야, 그럴 순 없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니들이 뭐 할 줄 알아? 뭐? 그렇게 믿음 없으면 어떻게 같이 살려고 그래? 아니, 내리라니까? 안 돼. 아주 이것들 봐라. 척. 척. 이것들이 빵빵빵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색군이 승리한 적색군이 배신을 하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군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서 본토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독립군들이 다시 이동을 하고 그 독립군들이 이동했을 때 그곳에 산부가 있었습니다. 독립군들이 이동을 합니다. 잔여 세력들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진짜 안타깝다는 피해를 입은 독립군들이 이동했을 때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 갔을 때 저기까지 못 가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가까스로 왔는데 세 개의 정부가 만들어졌어요. 이름하여 참정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민부 제일 가까이 있는 데에서 들어와서 신민부가 조직 단계이기 때문에 대한독립군단 일부가 여기 참여해서 같이 조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의부에 가서 같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정신이 있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3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봐보세요. 3부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 3부가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군대를 조직하니 일본 놈들이 짜증이 또 나는 거예요. 여기 독립운동 애들 독립군들이 없었는데 다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들 잡아야 되는데 지들끼리 잡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미스야 협정을 합니다. 만주 군벌, 장쩌린 군벌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라의 호족들, 그 지방 호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방 호족 세력 장쩌린하고 미스야 총독부 경무국장인데 이름하고 그 만주군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들에 대한 현상수배를 내리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쩌린한테 야, 그 동네 그 독립군들이 보이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 그럼 돈 줄게. 그래, 그거 괜찮다. 이것이 미스야 협정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하고요. 쉬었다 갈게요.